오늘은 좀 복잡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그냥 무난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어느 순간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에 휘말린 이야기예요. 제 이름은 강준호 가명, 나이는 37이에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결혼한 지 7년 차고요. 그런데요, 아내랑 별거 중이에요. 이런 얘기하긴 좀 민망하지만 사실 결혼 생활이 딱히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아내는 항상 저한테 나는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별거를 제안했을 때도 저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좀 서로 시간을 갖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진짜 벼랑간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출근하려고 차를 몰고 나섰는데 빗길에 차가 자꾸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신호 대기 중에도 유난히 브레이크가 잘 안 먹는 듯한 느낌에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빨리 회사에 도착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큰 도로로 진입하던 순간이었어요.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저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는데 차가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더니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순간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요. 차량 에어백이 터지면서 얼굴을 세게 맞았고 귀에서는 삐 소리가 나고 온 세상이 멈춘 느낌이었어요.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차 앞부분은 완전 찌그러져 있었어요. 다리는 찌릿찌릿하게 아프고 허리도 무슨 쇠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묵신거렸죠. 아, 이게 끝인가? 싶은 순간 밖에서 누군가가 119 불러 라고 소리치는 게 들리더라고요. 창문 밖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는데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저를 들것에 실어날랐는데 그 과정도 솔직히 잘 기억 안 나요. 응급실로 들어가는 동안 비가 제 얼굴에 떨어지는 게 느껴졌는데 그게 왜 그렇게 슬프게 느껴지던지 어쨌든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결국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다리 2군데, 골절에 허리 충격으로 장기 입원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다행히 보험 처리가 잘 돼서 개인실에 배정받았는데요. 솔직히 사고가 너무 커서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병실에 누워있는데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간호사 한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형부. 순간 그 익숙한 목소리에 저도 깜짝 놀라서 고개를 확 들었죠. 눈앞에 서 있는 사람, 아내의 여동생. 그러니까 제 처제 이서영 가명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싶더라고요. 머리도 띵하고 당황스럽고 약간은 민망하기도 하고요. 평소 밝고 화려했던 서연이 모습 그대로였는데 하필 이 상황에서 마주치니까 정말 머리가 복잡했어요. 서연이는 첫눈에 저를 알아본 듯 했어요. 진짜 형부 맞네요? 라면서 씩 웃는데 전 그냥 어리둥절해서 서연아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의 정적과 어색함이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내와 별거 중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그걸 지금 물어볼 수도 없고요. 병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이상해졌습니다. 서연이는 아내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내는 차분하고 단아한데 서연이는 그야말로 날랄리 스타일이었죠. 뭐랄까, 늘 화려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겼달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서연이는 정말 미인이었어요. 그녀를 처음 본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어디를 가든 주목받을 얼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미모가 단순히 예쁘다를 넘어서 묘한 긴장감을 주더라고요. 그 화려한 모습에 나도 모르게 시선이 끌렸어요. 처음엔 그냥 오랜만에 본 반가움의 형부, 잘 지냈어요? 하면서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는데 그 웃음이 묘하게 사람 마음을 찌르는 거 있죠. 분명 환자로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녀가 병실에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서연이가 곁에 있을 땐 병원 특유의 삭막함도 덜 느껴졌달까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간호였어요. 링거 꽂아주고 찜질팩 깔아주고 침대 옆 물건을 대신 집어다 주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자연스러운데도 저한테는 조금씩 더 각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서연이가 링거를 꽂으면서 제 팔을 잡을 때 손길이 유난히 부드럽다든가 찜질팩을 받고 주며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그 눈빛이 왜 그렇게 머릿속에 오래 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서연이가 링거 바늘을 교체하러 들어왔어요. 유니폼 소매를 걷어붙이며 형부, 손 좀 가만히요 하는데 그때 소매 틈으로 보이는 그녀의 팔목이 괜히 신경 쓰이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도 그 얇고 매끈한 팔목이 눈앞에 오래 남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서연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는 간호사로서 일을 하는 건데도 제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녀가 링거를 갈아주거나 침대를 정리하면서 스치는 손길, 물 한 잔을 건네며 살짝 미소 짓는 순간 이런 것들이 자꾸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어쩌면 제가 스스로 그녀를 의식하기 시작한 게 더 큰 문제였겠죠. 그리고 서연이는 그걸 모르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지 점점 더 적극적이었어요. 형부, 이건 좀 불편하시죠?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침대 높이를 조정해 준다거나 힘들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하고 싱긋 웃으며 나가곤 했죠. 이런 작은 행동들이 계속 쌓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서연이가 병실에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녀가 들어오지 않는 시간엔 괜히 쓸쓸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괜히 긴장이 되고요. 솔직히 그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몸도 엉망인데 왜 제 마음은 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을까? 그런데도 서연이가 밝게 웃으며 형부, 이제 링거 갈 시간이에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묘한 게 말이죠. 처음엔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호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서연이가 병실에 들어오면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그런데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새 익숙해지더라고요. 어쩌면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 그런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소변이 마려웠는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몸이라 어쩔 수 없이 호출 버튼을 눌렀죠. 서연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익숙한 듯 물었어요. 형부, 소변 보실 거죠? 이제는 이 질문도 별로 놀랍지 않더라고요. 그냥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는 자연스럽게 용기를 준비하고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여전히 민망했지만 이젠 그 감정도 좀 덜해졌달까요? 편하게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머쓱했어요.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한 게 머리로는 간호사의 역할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리는 거예요. 손끝이 스치거나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마다 신경이 곤두섰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무섭더라고요. 처음엔 부끄럽고 어색했던 상황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풀리면서 저도 모르게 장난을 칠 정도가 된 거죠. 그날도 서연이가 일을 도와주고 정리하는데 갑자기 농담 하나가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서연이 남편은 좋겠다. 서연이가 집에서도 이렇게 다 해주는 거 아니야? 그냥 가볍게 던진 농담이었어요. 그런데 서연이는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받아치더라고요. 아잉 집에선 안 해요. 형부만 특별 대우죠. 그 순간 분위기가 살짝 이상하게 흘렀어요. 서연이의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그 말 속에 뭔가 의미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분위기를 깨뜨리지 못하고 멍하니 서연이를 바라봤죠. 그러고 일이 끝나고 나서 서연이가 갑자기 저를 보며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묻더군요. 형부, 하고 싶은 게 진짜 그것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서연이는 그냥 웃으면서 다가왔고 입으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연이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미 언니와 결혼이 결정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속으로만 감정을 눌러왔대요. 그러다 제가 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매일 제 병실을 들락거리면서 그녀도 감정을 더는 감출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 서연이가 조금 진지한 얼굴로 다가와서 그러더라고요. 형부, 병원에 있는 동안은 제가 특별히 간호해 줄게요. 형부만을 위한 간호사가 되어 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뭐랄까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냥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달랐거든요.
농담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죠. 그녀는 자꾸만 제 곁에 있으려 했어요. 일부러 병실을 자주 찾아오고 제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것저것 챙겨주고 별거 아닌 일에도 제 손을 스치듯 잡거나 가깝게 다가오곤 했어요. 이건 입원 중에 비밀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 말에 기대서 이건 그냥 순간적인 감정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해요. 점점 그녀에게 끌리는 제 자신이 싫으면서도 그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좀 나아지고 나니까 서연이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입으로는 도와주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호출 버튼을 누르면 제일 먼저 와서 도와줬어요. 형부,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둘은 화장실을 같이 들어갔죠. 호출은 우리의 비밀 신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항상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면서 조용히 속삭이더라고요. 힘들죠? 그래도 제가 있어서 다행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 사이엔 이제 더 이상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솔직히 말하면 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일하고 집에 가고 주말이면 좀 쉬고 뭐 그런 무난한 삶을 살았죠. 결혼도 성실하게 했고 아내랑 큰 문제 없이 지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난 아내를 그냥 가족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편한 존재, 늘 곁에 있는 사람. 그런데 서연이랑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아내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원래 이런 거 아닌가요? 뭔가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빠질수록 원래 있던 것들이 더 선명해지는 거. 서연이가 다가올수록 난 아내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아내가 갑자기 별거를 얘기했던 그 순간도 난 그저 무덤덤했구나. 혹시 아내도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었던 걸까? 그때는 그냥 서로 거리 좀 두는 게 낫겠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내도 외로웠던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나만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내도 다른 감정을 갈구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내가 너무 무심했던 거 아닐까. 근데 웃긴 건 그걸 깨닫게 되면서도 서연이에 대한 감정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서연이가 다가올수록 아내와의 관계가 떠오르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는 내 안에서 내가 묻어두고 살았던 감정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더 확실해졌어요. 서연이가 나를 흔들수록 아내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어.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혹시 아내도 누군가를 보며 나처럼 흔들린 적이 있었을까? 혹은 이미 그럴 사람이 있었던 걸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결국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서연이는 마지막까지 저를 챙기면서도 이전처럼 장난스럽거나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형부, 이제 건강 조심하세요. 그녀는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남았지만 결국 삼켜버린 듯한 느낌이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도 한때 나에게 저런 표정을 지은 적이 있었던가? 나는 정말 아내를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 모든 게 끝났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아내와 아이들, 장모님, 그리고 김서방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죠.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붉은 석양 빛에 비친 제 처제의 몸매가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처제는 결혼한 지 5년이 지났고 아이도 하나 있지만 여전히 처녀 시절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더군요. 언젠가 처제가 아내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니, 내가 얼마나 몸매 관리에 신경 쓰는지 알아? 몸매는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거든. 아직도 하얗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고 있고 가슴도 적당히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처제의 중심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숲을 보고 있자니 물론 저도 흥분은 됐지만 저녁 술자리에 먹을 생선 회와 술을 사러 간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처제를 보니 아내와 단 4살 차이가 나지만 몸매로만 보면 10년은 더 차이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처제가 대학 2학년 때부터 몇 년간 우리 집에서 지냈습니다. 처제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약 6개월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회사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치고 포상 휴가로 일본 여행을 간 상태였죠. 그래서 그날은 집에 저와 처제만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본으로 떠난 바로 다음 날, 처제는 술에 취해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도 제대로 누를 수 없어서 제가 처제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처제를 침대에 눕힌 뒤 잠을 청하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놀랐습니다. 처제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식탁 위에 있던 그릇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물을 꺼내준 후 다시 처제를 침대에 눕혔는데 이번에는 화장실 문을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처제가 화장실에 갔나 보다 싶어 잠시 기다렸지만 오랫동안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장실을 확인해 보니 처제가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채 변기에 앉아 잠이 들어 있더군요. 화장실 문은 닫지도 않고 민망한 모습으로 변기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혼자 화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나왔습니다. 걱정하며 방으로 들어서려던 찰나 처제가 변기에서 넘어진 소리에 다시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바닥에 널브러진 처제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반쯤 내려간 바지를 올려주려 아무리 시도해도 바지는 젖어 있어서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젖은 바지를 벗기고 팬티만 입혔습니다. 하지만 팬티 또한 온통 소변에 젖어 이왕 이렇게 된 거 팬티도 벗기고 처제가 상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로 처제를 안아 침대에 눕혔어요. 처제는 저를 자기 남자친구로 착각한 듯 꼭 안고 자기야, 가지마. 가지 않을 거지 가지마 라고 하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잠깐 그 옆에서 누웠는데 그게 우리 관계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처제는 일어나서 어젯밤 일을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형부, 우리 일 언니에게 말하면 안 돼요. 어젯밤에 있었던 모든 것은 비밀이에요. 처제의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제 마음도 조금은 여유로워졌습니다. 원래 제가 먼저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했었기 때문에 말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막상 그런 말을 듣고 보니 마음이 여유로워졌어요. 그날 저는 처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밀을 지키면 우리 계속 만나는 거야. 처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날이면 항상 술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날은 더 열정적이었죠.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말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처제가 결혼하기로 한 하루 전날 저녁에 처제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술을 사달라는 문자였어요. 저는 그 옆에 아내가 있어서 자리를 피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문자를 확인하고 돌아오니 아내가 저를 수상하게 쳐다보며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시내의 번화가에서 처제를 만났습니다. 처제는 행복해 보였고 평소보다 더 사랑스러웠어요. 우리는 밥을 먹고 처제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처제는 내일 결혼하니까 오늘은 조금만 마시고 들어갈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처제는 우리 집에서 나와 다시 처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당시 장모님이 이혼하셔서 혼자 계셨기 때문에 처제가 처가에 다시 들어가 살았던 거죠. 제 처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술은 됐고요. 형부 따라와봐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어딘지 모를 도심이 뒷골목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곳은 범죄의 냄새가 나는 어두운 골목이었고 오래된 여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처제가 내일 결혼한다는 사실에 그녀가 보낸 술을 사달라는 문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별의 상대가 되어주기를 원한 것이었죠. 처제는 결혼을 앞두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제의 결혼식이 있고 거의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회사를 마치고 처가에 혼자 갔습니다. 아내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김서방은 일이 많아 늦게 올 거라고 했습니다. 장모님과 아내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장모님은 처제에게 오늘 김서방과 자고 갈 거냐? 고 물으셨습니다. 처제는 자고 갈 거예요 라고 대답했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술 한 잔씩 해야 하는데 술을 사놓지 않았다며 처제에게 술을 사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제가 술을 사러 나간다고 하길래 저도 담배를 핑계로 따라 나섰습니다. 처제는 제가 따라오는 것을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 결혼했고 남편도 있는데 왜 따라 나와요? 저는 처제에게 보고 싶어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제는 우리 관계가 탄로날 수 있다는 예언과 반은 협박 같은 말도 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정상적인 형부와 처제 사이로 돌아왔고 그동안 일에 대한 기억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생활했습니다. 저는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5년이 지난 올해 5월 초
퇴근하던 중 처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제는 우리 회사 앞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옆 좌석에 놓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있는 모습이 과거와 똑같았습니다. 너무도 사랑스럽던 결혼 전의 처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제는 남편과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만 하나가 부족하다며 나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강릉 쪽에 펜션에 놀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장모님은 처제 부부도 시간이 되면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모두 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가 펜션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서 김서방이 오늘 저녁을 위해 생선회와 술을 사러 근처 수산시장에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피곤하다며 조금 있다가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김서방은 처형과 가겠다며 저에게는 쉬라고 했고 장모님도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 구경을 가셨습니다. 저는 펜션에 남아 잠시 바닷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처제가 옆에 와서 역시 나는 형부와 속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형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밖으로 나갔었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펜션으로 들어오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예요. 요즘 아내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남들이 보면 아주 복에 겨운 소리를 한다고 할 테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무섭고 힘이 듭니다. 제 아내는 같은 30대로 저보다 3살이 어립니다. 굉장히 이쁘고 매력적인 여자예요. 연애할 때도 잠자리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잘하긴 해서 좋긴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퇴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붙어있게 되잖아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하려고 해서 미치겠습니다. 결혼 1, 2년 차 신혼 때는 마냥 좋았죠. 퇴근하고 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위해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고 같이 맛있게 밥 먹고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게 신혼 때는 다들 좋잖아요. 그게 신혼의 맛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3년 차 되어 가니까 이게 슬슬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는 일을 하고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아내는 정말 매일 지치지도 않는지 자꾸만 부부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절대 한 번 시작하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회사에서 일할 때도 지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얘기를 해봐도 사랑이 식은 거냐며 상처를 받아 우울해하는데 또 그 모습을 보자니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죽겠습니다. 회사에 가면 다들 저한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을 정도예요.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아내야 전업주부니까 솔직히 저보다는 힘들지 않잖아요. 아이도 없는데 체력이 저보다는 많이 남아 돌겠죠. 근데 저는 가끔 야근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야근한 날도 어김없이 저를 잡아먹으러 달려듭니다. 오빵! 오늘도 일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내가 싹 풀어줄게요. 자기야, 나 오늘은 야근도 하고 너무 힘들다. 우리 오늘은 그냥 자자, 응? 뭐야? 자기 언제는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하루 피곤 날려준다고 좋아했으면서 왜 이렇게 변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힘이 하나도 없어서 하지도 못할걸. 그건 걱정하지 마.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내는 또 저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기가 쪽쪽 빨리는 기분이었어요. 위에서 아내는 너무 좋다는 표정을 하며 혼자 홍콩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매일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른 사람 업무도 가지고 와서 제가 하는 편이에요. 차라리 야근을 하고 아내가 잠들었을 때 집에 들어가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안 자고 기다리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기다리다가 잠들면 저는 조용히 서재방 가서 일하다가 잠든 척 자다가 아침에 아내가 방으로 와서 깨우면 그때서야 깜빡 잠이 든 척 연기를 하며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회식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술도 잘 안 마시는 편이었어요. 술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쉬는 게 더 좋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먼저 우리 회식 안 하냐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서 술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그랬어요. 취해서 그냥 아내가 뭐라고 하든 대꾸할 정신도 없이 잠들어 버리자 싶었습니다. 근데 웬걸? 제가 취해서 정신이 있건 없건 간에 아내는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더군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데도 이게 잘 된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아내는 자기 욕구를 채우기 바쁜데 괜히 술 마시고 야근하면서 내 몸 망치느니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가자 싶더라고요. 하루는 아내랑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자기야, 우리 술이나 한잔 할까? 저번에 선물 받은 와인 있지? 응, 있지. 갑자기 술은 왜? 그냥 자기한테 할 얘기도 있고 선물 받은 와인 마시나 볼까 해서. 알겠어. 내가 꺼내올게. 잠깐만.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아내에게 얘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꺼내온 와인을 한 모금 했어요. 오빠,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게 맛있네. 근데 자기야, 나 할 말이 있는데. 응, 무슨 말? 오빠 할 말 있어서 술 마시자고 한 거구나? 응, 정말 자기가 내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뭐야, 무섭게. 뭔데 그래? 자기야, 나 진짜 자기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응, 알지. 근데 자기를 정말 사랑하긴 하는데 매일 우리 사랑의 관계를 하는 게 나 너무 힘들어. 자기 나 살 진짜 많이 빠진 거 알지? 요즘 일하는 것도 힘든데 집에 와서도 쉬지도 못하고 매번 그렇게 하니까 진짜 내 몸에서 힘이 싹 빠지는 기분이야. 뭐야? 오빠는 나랑 하는 게 그냥 힘들었어? 오빠도 좋아했잖아. 근데 왜 말을 그렇게 해? 아니, 좋지. 너무 좋은데 그게 정도가 좀 지나치다는 거지. 나도 나이 먹어가면서 예전 체력도 아니고 거의 매일 하니까 뭔가 미적지근한 느낌이랄까? 차라리 좀 뜸하게 하면서 분위기 제대로 잡아서 하면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충격이야. 오빠는 나랑 하면서 별로 안 좋았다는 거네? 나만 좋아한 거잖아. 예전이랑 오빠 너무 달라졌어. 전에는 맨날 먼저 달려들고 그래 놓고 어쩜 이래? 아, 왜 그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요즘 체력이 많이 딸려서 힘들어서 우리 조금만 횟수를 줄이자고 얘기하는 거야. 응? 자기야, 삐지지 말고. 나 진짜 살 빠진 거 좀 봐. 나 회사에서도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일단 오빠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나 오늘 먼저 잘게. 오빠가 뒷정리 좀 해주라. 아내는 완전 시무룩해져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괜히 아내에게 미안하기는 했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도 일단 살고 봐야죠. 진짜 기가 쪽쪽 빨리면서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는 저렇게 잠깐 삐지고 말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아침까지 일어나지 않고 자고 있는 아내한테 볼뽀뽀를 해주며 출근하고 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까지도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아내를 보면서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았지만 그런 아내를 뒤로하고 출근을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빵을 잔뜩 싸서 들어갔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응, 오빠 왔어? 내가 좋아하는 빵이네. 안 그래도 먹고 싶었는데. 고마워. 아내는 아침과는 다르게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잔뜩 사왔지. 저녁 간단하게 먹고 빵 먹자. 내가 저녁 준비할 테니까 옷 갈아입고 나와.
저는 좋아진 아내를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짠! 오빠 건강 생각해서 내가 건강식으로 준비했지. 그리고 이거. 밥 먹고 꼭 챙겨 먹어. 이게 남자한테 엄청 좋은 영양제래. 이거 먹으면 안 되던 것도 되게 해준다고 엄청 유명해. 아내는 식사도 건강식에 남자한테 좋다는 영양제를 잔뜩 구매했더라고요. 아, 응, 고마워. 잘 챙겨 먹을게. 그거 먹고 오늘 한번 해보자. 약효가 얼마나 좋은지 봐야지. 아내는 제 체력 문제라 생각하고 영양제를 먹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또 기가 쏙 빨렸습니다. 그런데 약효가 있기는 한 건지 피곤하거나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차에 퇴근 후 더 어마어마한 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내는 저한테 약을 먹으라고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재에서 잠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들어왔어요. 주인님! 메이드복을 입은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례가 걸려 헛기침을 했어요. 아니, 자기야 이게 뭐야? 오빠가 매일 똑같이 해서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준비했지. 주인님, 뭐 필요하신 거 없으신가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아니, 정말 힘들지만 메이드복을 입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아내를 보니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이 참 주인님, 너무 급하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아내랑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 출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가니 간호사 옷을 입은 아내가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오셨어요, 환자분? 이쪽으로 오실게요. 이건 또 뭐야? 환자분, 오늘은 제가 아픈 곳을 치료해 드릴게요. 저는 또 그렇게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스튜어디스, 또 그 다음에는 기모노, 그 다음에도 정말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사오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많은 복장을 준비해서 매일을 새롭게 해주더라고요. 참,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녀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임신을 하면 지금처럼 관계를 자주 하지 못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하느라 지쳐서 여자들은 관계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이만이 제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런저런 말로 구슬려 아이를 갖자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 가질 때도 되긴 했지. 근데 나는 아직 이렇게 오빠랑 둘이 알콩달콩 지내는 것도 좋은데. 에이, 자기야. 나도 나이가 있고 우리 신혼 즐길 만큼 즐겼고 아이 태어나면 또 다른 가정의 행복이 생긴대. 우리도 이제 슬슬 아이 생각해야지.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 고생 덜한데. 자기 출산하고 그러면 내가 진짜 열심히 옆에서 같이 육아할게. 그렇게 저는 아내를 꼬셨고 아내는 아이를 갖는 거에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열심히 날짜 계산을 하며 임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빠르게 임신 성공해서 예쁜 아이를 낳아 육아에만 전념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사촌 누나와 뜨거웠던 여름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의 여름은 굉장히 무더웠지만 저는 그 무더위를 잊을 만큼 아주 강렬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 대학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기 바빴고 또 학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간간히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사촌 누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3년 전쯤 해외에서 지내보고 싶다며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어렸을 적 식구들 다 같이 모일 때 몇 번씩 보고는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주 만났지만 가족들 모두 각자 바빠지면서 1년에 5번 정도 만나면 많이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세요? 기훈이 핸드폰 맞지?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나야. 수진이. 잘 지냈어? 수진이 누나? 누나 한국이야? 전화 속 주인공은 호주로 떠났던 사촌 누나였습니다. 사촌 누나는 친한 친구의 결혼식 때문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들어온 김에 부모님도 보러 갔다가 서울에서 결혼식 하는 거 보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하려는데 이모가 제가 자취한다고 알려줘서 일주일만 저희 집에서 신세 좀 줘도 되냐는 연락을 했던 거예요. 저는 흔쾌히 집이 좁긴 한데 누나가 불편하지 않으면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나는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뒤 3일 정도 뒤에 서울로 왔어요. 제가 서울역으로 누나를 마중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역에서 누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서 있었는데 누나가 제 옆으로 오더니 헤드락을 걸더라고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 뭔가 많이 변한 듯한 사촌 누나였습니다. 야, 기훈아.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 만이야? 꼬맹이 같던 게 키도 많이 크고 남자 다 됐네. 누나랑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에요. 8살 차이가 납니다. 누나한테는 제가 그냥 마냥 어린 꼬맹이로 보였겠죠. 오랜만에 만난 누나는 굉장히 어른스러워졌고 금발 머리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사촌 누나가 가지고 온 간단한 짐을 들고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잠깐 있다 가는 거라 그런지 별다른 짐이 없더라고요.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집에 가서 짐을 놓고 사촌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술이나 한잔하러 술집에 가자. 누나의 호주 생활 이야기 그리고 저의 별 볼 일 없는 대학 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누나는 호주 생활이 굉장히 자유롭고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도 기회가 되면 꼭 한 번은 몇 달이라도 좋으니 해외 생활을 해보라고 추천했어요. 그렇게 누나랑 어색할 줄 알았지만 옛날 얘기도 나누다 보니 금세 편해졌습니다. 누나랑 한참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뒤 집으로 왔습니다. 누나는 집에 와서 씻는다며 들어갔어요.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씻고 있는 걸 보니 아무리 사촌 누나라고 해도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는 바닥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고 누나는 씻고 나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굉장히 섹시했어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누나는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스킨십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렇지 않게 터치를 하더군요. 누나는 피곤하다면서 침대 위로 올라갔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 학교를 갔고 누나는 집에 있다가 오랜만에 홍대 쪽을 둘러보고 온다면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팀 과제가 있어서 친구들이랑 과제를 하고 저녁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누나는 나시의 짧은 반바지 차림이었어요. 처음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난처했지만 슬슬 적응이 되고 힐끔힐끔 훔쳐보는 스릴이 있더라고요. 누나가 나갔다 오면서 장을 봐왔다며 저녁도 차려줬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된 집밥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정말 맛있었어요. 혼자 오래 나가 살아서 그런지 요리 솜씨도 꽤 좋더라고요. 맥주 한잔하면서 맛있게 저녁을 먹었고 누나는 내일 친구 결혼식에 가야 된다며 일찍 잠들었어요. 저도 TV 보며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누나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도 갔다가 들어올 거라 늦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주말에는 술집에서 알바를 하느라 새벽에 끝나서 저도 새벽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누나는 결혼식을 간다며 한껏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매번 섹시하게 짧은 옷들 입은 것만 보다가 청순하게 원피스 입은 모습을 보니 그것도 나름 잘 어울리고 예쁘더군요. 저도 집에서 한참을 뒹굴거리다가 알바 갈 시간이 돼서 알바를 갔어요. 작은 펍인데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서 사장님이 사람이 너무 없다고 일찍 마감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1시간 반 정도 일찍 끝났어요. 신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여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집 안쪽을 쳐다보니 속옷 차림으로 있는 사촌 누나가 보이더라고요. 그 남자는 사촌 누나한테 간다고 인사를 했고 저를 보고 피식 웃더니 나갔습니다. 사촌 누나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이 늦는다더니 생각보다 빨리 왔네 이러더라고요. 당황해서 일단 얼른 옷이나 좀 입으라고 했습니다. 아, 미안. 누나는 웃더니 옷을 주섬주섬 입더라고요. 아니, 아까 그 남자는 뭐야? 물어보니까 친구들이랑 따로 나와서 술 먹다가 만난 남자야. 누나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근처에 갈 데가 많은데 왜 집에 데리고 왔어? 집이 제일 편하잖아. 집이 있는데 왜 굳이 다른 데 가서 자냐고?
되묻는 누나입니다. 너 늦는다고 해서 빨리 보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너무 빨리 왔네.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저는 솔직히 생판 모르는 사람 집에 데리고 오는 건 좀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누나는 제 목에 헤드락을 걸면서 알겠어. 미안해. 가슴 쪽으로 얼굴이 파묻히는데 저도 남자인지라 좋았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씻고 나온다며 화장실에 갔어요. 방 안에서는 아직 밤꽃 냄새와 땀 냄새가 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침대를 보고 있자니 흥분됐습니다. 누나는 샤워를 하고 나왔고 저는 화가 잔뜩 난 아래를 감추느라 더워 죽겠는데 이불로 푹 덮고 자는 척을 했어요. 다음 날 누나는 한국 오면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다면서 자기는 이제 곧 가는데 오늘도 알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알바를 부탁하고 누나랑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다녔습니다. 뭔가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녁까지 먹고 집에 술이랑 안주 될 만한 것들을 포장해서 갔습니다. 누나는 집에 와서 술을 마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역시 한국이 짱이야. 나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친구들 봐서 너무 좋았어. 그리고 맛있는 게 역시 너무 많아. 그러면서 덕분에 편히 있다가 간다고 너무 아쉽다 하면서 나 그냥 한국 들어올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와서 사람들 만나서 신났는데 다시 가려니 힘들겠지. 언제든 자주 들어와서 편히 지내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고 서로 연애했던 얘기도 했습니다. 누나는 이 남자랑은 어땠고 저 남자랑은 이게 안 맞았고 외국인도 만나봤는데 역시 다르더라 하면서 웃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조금 민망하긴 했지만 누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괜스레 헛기침을 하면서 얘기를 듣고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누나가 제 허벅지 쪽을 쓰다듬으면서 기훈아, 너 나랑 하고 싶지? 너무 놀라서 누나, 너무 취한 것 같아. 이제 그만 마시자고 했습니다. 나 내일 가는데 마지막 기회야. 우리 기훈이 어른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 개기네. 너 저번에 나 씻고 있었을 때 아래 화나 있던 거 내가 다 봤는데 순간 당황하고 민망해서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그냥 맥주만 들이켰습니다. 기훈아, 나랑 할래? 누나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누나에게 키스를 했어요. 상대가 사촌 누나인 건 그때 그 순간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저처럼 했을 거예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누나의 도발적인 말들과 몸매, 모든 게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위로 올라왔고 중간중간에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기훈이 남자 다 됐네. 운동해서 그런지 벗은 몸 보니까 더 섹시하다. 그런 말들이 저를 더 흥분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촌 누나의 능숙한 리드 아래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한 침대에서 아침을 맞이했고요. 술이 깨고 제정신이 들면서 아차 싶었지만 누나는 이 모든 상황이 아무렇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며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누나의 캐리어를 끌고 공항에 함께 가서 배웅을 해줬습니다. 누나는 가기 전에 저에게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어제 좋았어. 한국 오면 우리 또 보자. 이렇게 말하며 싱긋 웃고 들어가는데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떠났고 집에 돌아와 누나의 흔적들을 보니 꿈이 아닌 현실이었구나 싶었어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대범한 누나의 모습에 해외에서 살다 보면 저런 마인드가 생기는 건가 싶었죠. 앞으로 얼굴을 어떻게 보지 고민했는데 누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았어요. 혼자 고민한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오면 또 보자라는 그 말에 계속 설레는 제 모습도 너무 바보 같았죠. 누나가 떠나고 초반에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지금은 연락을 안 한 지 한참 되었네요. 누나에게 한국 들어온다는 연락을 빨리 받고 싶은 저도 참 답 없는 놈인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젖은 몸이 내 눈앞에 그대로 드러났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욕실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수증기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실루엣은 60년 내 인생에서 본 적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평에 사는 김대식이라고 합니다. 올해 62, 작년에 은행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어요.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게 쪽팔리기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 쌓인 이 짐을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싶어서요. 이런 말 누구한테 하겠어요. 며느리에게 끌리기 시작했다니. 모든 건 석 달 전 아내가 심장수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시작됐어요. 우리 집은 50년 된 전형적인 시골집인데 아내가 없으니
갑자기 너무 커지고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이렇게 외로운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국 냄새 대신 적막함만 가득했죠. 아버님, 저희 내려가도 될까요? 준호가 재택근무 허가받았거든요. 어느 날 아들 며느리한테서 온 전화 한 통이 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혼자 살다 보니 반가운 마음에 얼른 오라고 했죠.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감정에 빠질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준호와 미래가 도착한 그날, 집 안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28살, 패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젊고 생기 넘치는 여자였어요. 서울에서 산 고급 위스키를 건네는 그녀의 손이 제 손에 스치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마지막으로 느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됐죠. 아버님, 여기 너무 좋아요. 공기도 맑고. 서울에서는 이런 별 구경 못해요. 첫날 밤, 마당에 나와 별을 보며 미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제 첫사랑인 윤정과 너무 비슷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0년 전 그 여름, 윤정과 들판에서 별을 보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민망해서 얼른 들어가자고 했는데 그날 밤부터 자꾸 미래의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래는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몸에 쑥이랑풀들이 잔뜩 묻어서 돌아왔어요. 아이씨, 시골이 이렇게 험난한 줄 몰랐어요. 어디가 길인지 헷갈려서 당황한 모습으로 풀을 털어내던 그녀를 보며 웃음이 났어요. 어쩔 수 없이 동네를 구경시켜주겠다고 나섰죠. 낮은 담장들 너머로 동네 할머니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저기 대식이네 며느리가 왔나봐. 도시에서 온 아가씨가 참 예쁘네. 그 말을 들으니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며느리잖아요. 자랑스러워야 정상인데 왠지 다른 감정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어요. 사흘째 되는 날,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텃밭에 있던 저는 허둥지둥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미래가 샤워를 마치고 수건 하나만 두른 제 거실을 지나가는 순간이었죠. 그녀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순간적으로 제 시선은 그녀의 젖은 어깨선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아, 아버님, 깜짝이야. 비 맞으셨네요. 당황한 기색 없이 그녀는 오히려 제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살짝 붉어진 볼,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모습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뭔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님께서 집에 없어서 편하게 있다가 금방 옷 입을게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그 이미지는 제 망막에 각인된 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정신 차려. 이 늙은이야. 내 며느리라고. 자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개를 몇 번이나 뒤집었는지 모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35년. 한 번도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린 적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감정이 왜 일어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다음날 아침, 미래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괜히 머뭇거렸어요. 아버님, 어제 그거 너무 민망해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한 가족인데요 뭐. 저도 편하게 지낼게요. 그녀의 말에 더 당황한 건 저였습니다.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그녀에게 들릴까봐 겁이 났어요. 식탁에 앉으니 미래가 준비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는데 아내가 해주던 된장국과 거의 같은 맛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레시피 전수받았어요. 맛있네. 정말 비슷하다. 된장국 한 숟가락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내 생각에 그런 건지 아니면 미래에게 느끼는 이 감정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서인지 그때 미래가 제 손등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많이 그리우시죠? 어머님 곧 퇴원하실 거예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어요. 며느리의 온기가 전해지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다. 내가 미래에게 끌리고 있다. 그날 저녁 동네 노인회에서 술자리가 있었어요. 평소엔 안 마시는데 그날따라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미래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쩜 이렇게 취하셨어요. 그녀가 제 팔을 부축하는 순간 술 기운에 몸이 휘청거렸고 우리 둘은 벽에 기대어 균형을 잡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향기, 제 어깨를 잡은 그녀의 손,
그리고 걱정스러운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었죠. 취기가 확 올라왔고 순간 정신을 잃고 그만 그녀에게 입맞춤을 해버렸습니다. 불과 1초, 아니 0.5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미래의 놀란 눈빛을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밀어냈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버님, 미안하다. 내가 술이 너무 많이, 정말 미안해.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끊임없이 자책했어요. 내가 미쳤나? 어떻게 이런 짓을. 아내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준호에 대한 미안함,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저를 덮쳤어요. 다음 날 아침, 미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경계하는 듯 하면서도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준호는 소우 사무실을 빌려 출근했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 미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젯밤 일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미래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이 보였어요. 걱정인지 혼란인지 그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도 좀 혼란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우리 앞에는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래의 말을 듣고 나서 며칠 동안 우린 서로 눈빛만 마주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라는 그녀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설마 그녀도 저에게 뭔가 느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 상황 자체가 혼란스럽다는 말이었을까요? 준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매일 아침 출근했고 저와 미래는 묘한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서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날 미래가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텃밭일 좀 도와드릴까요? 이러다 저도 시골 생활 감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래의 눈빛에 어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족으로서 평범하게 지내고 싶다는 마음처럼 보였어요. 괜찮아. 도시 아가씨가 흙묻히면 뭐해. 아버님도 저 도시에서만 산 것 같지만 대학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흙묻는 거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우린 함께 텃밭 일을 시작했어요. 미래는 의외로 농사일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호미질도 척척, 모종 심기도 능숙했죠. 그녀가 땀에 젖은 이마를 닦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어요. 이렇게 직접 기른 채소로 음식 해먹는 게 진짜 행복이겠어요. 서울에선 상상도 못했는데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우리는 급히 심어둔 모종의 비닐을 덮고 있었어요. 그때 미래의 손이 제 손등 위에 겹쳐졌습니다. 잠깐의 접촉이었지만 우린 서로의 눈을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미래가 먼저 손을 뗐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붉어진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린 계속 위험한 줄타기를 했어요. 서로에게 끌리면서도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쓰는 아들이 집에 있을 땐 평범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처럼 행동했지만 준호가 없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우리 사이를 감돌았습니다. 마을 봄 축제가 열린 날, 준호는 급한 업무로 참여하지 못했어요. 미래와 단둘이 가게 됐죠. 아버님, 저 좀 이상한가요? 축제 길을 걸으며 미래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가끔 제가 이상한 상상을 할 때가 있어서요. 그냥 혼자 있을 때 이런저런 특히 아버님과 상상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말을 고르느라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다들 그럴 수 있지. 이상한 생각할 수도 있고. 축제장은 시끌벅적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를 보더니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대식이 며느리랑 같이 왔구먼. 어이구, 부부인 줄 알았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미래도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사이를 더욱 어색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축제에서 받은 막걸리 한 병을 미래와 함께 마셨습니다. 조금씩 취기가 오르는 가운데 그녀가 갑자기 물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분들 많이 만나보셨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았어. 첫사랑 윤정이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몇 명 더 만났지만 내 어머니를 만났을 때 바로 알았어. 이 사람이구나 하고. 정말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편안했달까. 설레면서도 안정감이 있었어. 미래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웃기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다니. 아니, 괜찮아. 사실 미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준호랑은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래가 계속 말했어요. 좋은 사람이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가끔 제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우리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후회해? 미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까진 아니에요. 그냥 다른 감정을 느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위험한 불길이 우리 사이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우연한 접촉이 늘어났고 서로의 눈빛을 더 오래 마주쳤어요. 하루는 미래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걸 돕다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밀가루가 묻었어요. 미래야, 머리에 밀가루 묻었어.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려다 우리 얼굴이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우린 급히 떨어졌어요.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미래야, 뭐해? 벌써 저녁 준비해? 그래. 미래가 수제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준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미래와 저는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게임이었어요. 어느 날 아내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완쾌가 빨라 다음 주에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기뻐해야 하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여보, 집은 어때요? 미래가 잘 챙겨주나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음식도 잘하고. 그때 미래가 제 뒤로 지나가다 화면에 살짝 비쳤어요. 아내가 반가워했습니다. 미래야, 잘 지내고 있니? 미래가 화면 앞으로 와서 인사했어요. 네. 어머님, 빨리 건강해지셔서 오세요. 아버님이 많이 그리워하세요. 통화가 끝난 후 묘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를 믿고 있는데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는 걸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깨어 계세요? 미래였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들어와. 미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하늘색 파자마 차림이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준호는 코 골며 자는데 그녀가 제 침대 끝에 앉았어요. 적절한 거리였지만 그 상황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야? 가끔 아버님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폭탄이 터진 느낌이었어요. 그토록 듣고 싶었으면서도 두려웠던 말이었으니까요. 미래야, 우린 이러면 안 돼.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참을 수 없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선이 흐려졌어요.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고 이번엔 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만났을 때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미래는 급히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방을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든 것이 뒤섞였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간 미래와 단둘이,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괜찮겠어? 미래는 혼자 있어도 되고? 네.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제가 없어도 미래 잘 챙겨주세요. 그 말에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래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눈빛에서도 같은 불안과 기대가 보였어요. 준호가 출장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텃밭에서 혼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거야. 우리 가족이 망가질 수도 있어. 그날 밤 미래가 제 방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 안 돼. 넌 내 며느리고 준호의 아내야. 그리고 나도.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알아요.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참을 수 없어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위로의 포옹으로 시작했지만 서로의 체온이 느껴지자 모든 이성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제 것을 찾았고 저도 그녀에게 응답했어요. 포옹은 점점 깊어졌고 옷이 하나둘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 모든 것이 저를 미치게 했어요. 우리는 그 밤, 모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사랑을 나누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죄책감을 잊었어요. 새벽녘, 미래가 제 품에서 일어나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잘못된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너무 완벽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준호가 출장 가면 우리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계속되면 안 돼. 그녀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우리 둘 다 정말로 멈출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출장을 떠나기 전날 저희 셋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가족 식사였지만 미래와 제 눈빛 교환은 이미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출장 잘 다녀와. 미래는 내가 잘 돌볼게.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배신한 죄책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한 감정을 끊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분노. 미래는 준호의 짐을 싸주면서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준호가 출발하기 전 미래에게 입맞춤하는 모습을 보는 건 고문 같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결심이 섰습니다. 이건 멈춰야 해. 지금이라도. 하지만 7일간의 일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도 위험했던 시간이었어요. 처음 이틀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 이후로는 믿기 어렵겠지만 그런 감정도 사라졌습니다. 집 안 곳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험했어요. 부엌 식탁 위에서, 거실 소파에서, 심지어 아들의 방에서도. 그때는 양심이고 뭐고 다 내던진 상태였으니까요. 미래의 몸은 젊고 탄력 있었고 제 몸은 오랜만에 불타올랐습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아버님, 이러면 안 돼요. 라고 미래가 말하면서도 벗었죠. 우리는 매일 밤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다시 사랑을 나눴습니다. 들킬까 두려워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저 집 안에서 서로를 탐험하는데 모든 시간을 썼죠. 우리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미래가 어느 날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해. 그렇게 우리는 현실을 완전히 잊고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매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이성이 마비됐다고 해야 할까요? 양심 따위 생각할 새도 없이 서로를 취해 지냈습니다. 준호가 돌아오기 전날 우리는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격정적으로 나눴어요. 그녀의 구석구석에 제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았고 그녀도 마찬가지였죠. 마치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님,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미래가 제 가슴에 묻고 물었어요. 그래야만 해.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새벽까지 잠들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체온, 맥박까지도 기억하려는 듯이. 그런데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한 거더라고요. 준호가 돌아온 바로 그날 아내도 퇴원한다는 소식이 왔어요. 기뻐해야 할 소식인데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미래와의 비밀이 들통날까 두려웠거든요. 아내가 돌아오자 집안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미래와 저는 철저히 연기했어요. 평범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인 척. 하지만 가끔 우연히 마주치는 시선 속에는 우리만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준호가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회사에서 직접 출근을 요구해서요. 아내는 아쉬워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이대로 미래와 같은 집에 있다가는 실수할 것 같았거든요. 미래는 짐을 싸는 내내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제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아쉬움, 그리움, 그리고 비밀.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미래가 몰래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아버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주세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포옹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눴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자고 있는 바로 옆방에서. 다음 날 준호와 미래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미래는 제 귀에 속삭였어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2개월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미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진 게 불과 2달 전인데 축하한다. 미래야, 준호도 많이 좋아하겠구나. 네. 준호도 정말 기뻐해요. 첫 아이라서 더 그런가 봐요. 통화를 끝내고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래의 뱃속 아이. 과연 누구의 아이일까? 미래와 준호가 부부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마지막 밤에 저와 미래 사이에서 아내가 옆에서 물었어요. 누구 전화였어? 아, 미래, 임신했대. 정말? 우리가 곧 할머니 할아버지 되겠네, 대식씨. 이제 진짜 나이 드는구먼. 아내는 기뻐했지만 제 마음속엔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기쁨,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희미한 설렘까지. 6개월 후 준호와 미래가 시골집에 놀러 왔어요. 미래의 배는 이제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자꾸 그녀의 배로 향했죠. 아버님, 만져보실래요? 요즘 아기가 많이 움직여요. 그녀가 제 손을 끌어배에 얹었을 때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아이가 혹시 그날 밤 미래가 다시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죠. 아버님, 궁금하시죠? 의사 선생님이 임신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그날 밤부터 계산하면 미래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다시 그녀의 배에 얹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가 저희 아기 초음파 사진 보더니 자기를 닮았대요. 특히 코 모양이.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의 코는 저를 빼닮았거든요. 미래야, 걱정 마세요, 아버님. 우리의 비밀은 영원히 비밀로 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가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든 사랑받으며 자랄 거예요. 그렇게 미래는 방을 나갔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밀의 끝과 시작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어요. 3개월 후 미래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사진을 받아보니 정말 준호를 닮았더군요. 하지만 눈매는 어쩐지 제 젊은 시절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평생 알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채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이건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업보겠죠. 이게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달콤하고도 씁쓸한 결말. 누군가에겐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금지된 욕망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기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